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후 동생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제 동생은 몇 년 전 큰 사고를 당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재 많이 좋아졌고 꾸준히 재활치료 중이에요. 저는 그런 동생을 돌보며 지내고 있고요. 동생의 건강이 좋아지면 질수록 전 남편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제가 그 인간과 이혼한 계기는 바로 동생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처제인데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은커녕 동생 재산을 빼돌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후 저는 너무도 크게 실망하게 됐고 사이다 이혼과 동시에 복수까지 해줬어요. 글쎄 제 동생 집을 신우한테 넘겨주려고 한 거 있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죽지도 않는 제 동생을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김칫국부터 마신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 동생이 똑같이 사고당했어도 그러겠어요? 지금은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체 그 인간이 저와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과 제게는 똑같이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 각자 집에서는 첫째였습니다. 결혼할 당시 양쪽 집안에서 반반 지원받아 신혼집이랑 결혼식 비용을 해결했고 부족한 금액은 여느 사람들처럼 대출받아서 마련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돈 벌어서 열심히 대출금 갚고 가끔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사건이 시작된 건 제 친동생이 사고를 입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려 했는데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서 동생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동생이 뭐 어떻게 됐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울음소리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글쎄 제 동생이 차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크게 말이죠. 남편과 함께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처참한 몰골로 누워있는 동생과 마주했습니다. 늦은 새벽 출장길에서 올라오다가 졸음운전하던 트럭과 크게 부딪히면서 차가 전복됐대요. 동생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를 붙잡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더 살펴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곧이어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분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런 동생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앞으로 더 착하게 살고 뭐든 할 테니 제발 목숨줄 놓지 않게만 해달라고. 정 데려가야겠거든 본인을 데려가라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끌어안으며 괜찮을 거라고 애써 눈물을 삼켰어요. 그렇게 동생은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의식은 도무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 말이 큰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고 아예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엄마와 저는 또다시 좌절했지만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희망을 걸어보자고 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동생 돌잡이 때 실을 잡았다고요. 그러니 못 일어나고 이렇게 허망하게 갈 아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며 본인은 그렇게 믿는다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 하셨어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깨어나서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거고 이렇게 큰 고비를 넘겨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 역시 엄마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워낙 사고가 컸고 부상 상태가 심각해서 깨어나기 힘들 거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엄마와 저는 포기하지 않고 깨어날 동생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을까 한 번은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렇게까지 안 깨어나는 거면 가망 없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이 무척이나 서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가족으로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서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수술도 잘 됐을 뿐더러 깨어나려면 진작 깨어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쓸데없는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놨는데 남편까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부라는 사람이 그게 할 말이냐, 하나뿐인 처제가 저렇게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본인도 답답해서 그런 거라며 오히려 뻔뻔하게 반응했습니다. 난들 뭐 좋아서 이래? 나도 답답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막말로. 주변에서 다들 그러잖아. 수술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는데 지금까지 안 깨어나는 거 보면 가망 없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나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장모님이나 당신이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쓸데없이 희망 갖는 거 못할 짓이라고. 이러다가 나중에 호흡 멈추면 그때 어쩌려고 이래? 그렇다고 그렇게 말해? 엄마랑 나는 뭐 강철 심장이니? 우리도 알아. 그래도 모르는 척 부정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희망 갖고 사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남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쳐. 당신은 남도 아닌데 어쩜 그러니? 나도 다 장모님하고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왜 나한테 화풀이야? 처제 저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야 뭐야? 걱정돼서 한 말 가지고 그렇게까지 뭐라 할 필요 있어? 남편은 저와 엄마를 생각하며 한 말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서운하고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당시에는 워낙 동생 일로 마음이 안 좋기도 했고 예민했던 터라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없었죠. 왜 울기 싫어서 울음 꾹 참고 있는 사람한테 왜 우냐고 하면 막 눈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저 역시 애써 괜찮은 척 희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옆에서 남편이 희망 없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랑 저라고 모를까요? 우리도 이러다 영영 못 일어날까봐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애써 속이며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서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남도 아니고 하나뿐인 남편이 저리 말하니까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몰라주고 본인이 뭘 잘못했냐면서 오히려 황당해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 제가 너무 서운하니까 남편을 외면하고 피했습니다. 남편도 생각해서 한 말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반응하냐면서 저와 똑같이 냉랭하게 대했어요. 그렇게 보름이란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을 걸더니 피곤하지 않냐면서 육주에 물도 받아 놓았으니 따뜻하게 씻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수 밥까지 차려놨더군요. 저한테 삐져서 말 안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저러나 의아스러웠어요.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러냐 하던 대로 하라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더니 더 이상 서로 감정 상할 일 뭐 있냐면서 이제 그만 풀고 좋게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보니 일하느라 동생 챙기고 걱정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일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 텐데 마음고생까지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면서 남편으로서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때부터 이 인간이 왜 이러지? 느낌이 싸했습니다. 진짜 내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안쓰러워서 이러는 건가 라는 생각은 쉽사리 들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 이 인간은 그럴 인간이 못 됩니다. 워낙 무뚝뚝하기도 하고 알랑방귀 같은 거 잘 못 떠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냐고 말 빙빙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게 동생 집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 집을 달라니? 아니, 처제 저렇게 누워있고 나서 멀쩡한 집을 가만히 놀리고 있는 게 아깝더라고. 그래서 그 집을 내 동생한테 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동생 집을 아가씨한테 왜 줘? 당신도 알잖아. 내 동생 서울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인 거. 서울은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이사 오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는데 마침 처제 집이 비어있으니까 딱이지 뭐. 점점 조카들도 커가고 있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처제 집이면 이서방 직장도 가깝고. 그렇다고 동생 집을 달라고? 당신 미쳤어? 동생이 집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권리로 아가씨한테 집을 넘겨줘? 당신이 왜 권리가 없어? 친언니로서 자격 충분하지. 솔직히 처제는 더 이상 가망 없잖아. 언제 깨어날 줄 알고 그냥 죽은 거라 다름없지. 그럴 바에는 미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처분하는 게 맞지. 의식 없으니 처제 앞으로 된 재산이고 보고 다 당신이 넘겨받은 거잖아. 뭐라고? 너 지금 내 동생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이 인간이 순순히 제 생각해서 목욕물 받아놓고 손수 밥까지 차릴 인간이 아니죠. 남편의 말을 듣고 속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열이 확 받더라고요. 의식만 없을 뿐이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애를 무슨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제 동생 그렇게 사고 나고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동생 사고 났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병원에만 처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 계속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엄마랑 동생 챙겼어요. 그렇다고 집안일 역시 남편에게 다 미루지 않았고요. 제 할도리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언제까지 희망도 없는 사람 붙잡고 있게 할 거냐면서 툴툴거렸고 급기야는 동생 집을 본인 동생에게 주라는 말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뚜껑 안 열리고 백이겠냐고요. 남편한테 다 미루고 제 역할 제대로 못했다면 이런 소리 들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 동생 걱정하기는커녕 동생 재산을 노리고 있으니까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나 소름까지 끼쳤어요.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 같았습니다. 형부로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처제를 위해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어디 감히 재산을 넘보냐고 소리쳤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요. 네 동생이 그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네 동생 죽었다고 생각하고 재산 누리면 기분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유할 걸 비유하라면서 어차피 죽을 텐데 뭐하러 열을 내냐고 했어요. 그동안에도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딴 식으로 말하니까 감정이 터지다 못해 넘쳐 흘렀습니다. 동생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처음 병원 간 거 말고 그 뒤로 병원에 한 번 오지도 않는 놈이 무슨 염치로 동생 재산을 넘보냐고 했어요. 의식 없다고 다 죽은 거냐, 멀쩡히 숨쉬고 살아있는 애한테 어차피 죽을 거란 막말을 짓거리냐면서 엄청나게 난리쳤습니다. 그러자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고 우선 진정하라면서 본인 말이 영 틀린 게 아니라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수술 잘 됐는데 안 깨어나는 거면 말 다 한 거고 워낙 송상도가 커서 의사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냐. 희망을 놓지 말고 기적을 바라보자는 게 결국은 어렵다는 말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헛된 희망 품지 말고 동생을 놔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동생이 마음 편히 갈 수 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한 거는 수술하기 전 한 말이고 수술한 후에는 의식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지만 수술 경과는 나쁘지 않으니까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고 한 거 아니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희망을 놓지 말란 소리를 하냐면서 소리쳤어요. 남편으로서 내게 할 소리냐고 했죠. 내 동생 재산 탐나서 목욕물 받아놓고 저녁밥 차리면서까지 알랑방귀 낀 거냐고. 내가 여태 사이코패스랑 같이 산 거냐면서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마땅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급기야는
제게 이러더군요. 솔직히 저랑 엄마도 가망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괜히 부정하는 거 아니냐고. 조금은 솔직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 그러고 있는 건 딱하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처제 보내주고 앞으로 신우를 친동생이다 생각하며 살면 되지 않냐는 개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동생에게 못해준 안을 본인 동생에게 풀면 되지 않냐는 말에 참지 못하고 뺨을 때렸어요. 이깟 일로 지금 나 때린 거야?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지. 계속 미친 소리 해대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 네 동생 귀하면 내 동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뱉지 마. 내 동생 안 죽었고 죽을 일 없어. 반드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난 장도 넘볼 생각 마. 크게 분노한 만큼 불꽃 따기를 날렸지만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괘씸함을 넘어선 문제였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엄칠한 게 있어야 하는데 쥐가 뭐 해준 게 있다고 동생 재산 넘보는지 기막힐 노릇이었어요. 더군다나 친언니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쥐가 왜 설레발을 치냐고요. 당분간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뺨까지 맞고 피해 다녀야 하냐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어요. 꼴 보기 싫으면 저더러 나가라나 뭐라나.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 너무도 싫더군요. 아주 치가 떨리게 싫었습니다. 이 정도로 바닥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다른 남자 같았으면 뺨 맞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 이렇게 착한 남편이랑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생각하는 것도 정상인 같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런 인간이랑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겨 친정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나가라고 내쫓고 싶은데 제 돈으로 산 집도 아니고 반반 합해서 산 건데 나가라고 우길 수 없겠더라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동생 일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당장 이혼하기는 어렵고 우선 내버려둔 다음에 차차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엄마는 동생 간호하느라 거의 병원에서 생활하시니까 친정집에서 혼자 지내려고 했죠. 그래서 짐을 꾸려서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간간히 병원도 왔다 갔다 했고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친정집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와 남편이었어요. 여긴 뭐하러 왔냐? 또 되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려거든 듣기 싫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제 손을 잡고 절박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발 본인 식구 좀 살려달라고요. 언니,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 식구 좀 도와주세요. 저희 사정 안 좋은 거 잘 아시잖아요. 신우는 남편보다 먼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해서 일찍 결혼했죠. 그래서 애가 벌써 둘입니다. 그것도 첫째는 곧 초등학생이 되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니 준비된 게 뭐 있었겠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임신하는 바람에 아이 낳고 뭐 하다 보니까 제대로 취업도 못했어요. 신우의 남편이 버는 돈으로 생활했고 신우는 혼자 애 키우고 살림하며 간간히 동네 아르바이트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 늘 돈에 허덕이곤 했어요. 시댁에서 도와준 돈으로 간신히 전셋집을 구했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요즘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 가진 보증금으로 집을 구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뭐 구하자고 하면 구할 수도 있겠지만 좁거나 허름하겠죠. 그러니 제 동생 집을 탐내더라고요. 제 동생은 꽤 능력 있는 아이입니다. 전문직에 돈도 잘 벌었어요. 동생이 아파트 구입할 때 친정엄마가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본인이 벌어놓은 돈과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마련했어요. 동생은 비혼주의자로 혼자 살고 싶어 했고 혼자만의 보금자리를 꿈꾸다가 실행에 옮긴 겁니다. 몇 년 바짝 벌더니 대출금도 다 갚아버렸더라고요. 지금은 집값도 많이 오른 상태고 평수도 네 식구가 살기 딱 좋은 평수입니다. 방이 3개거든요. 동생 혼자 사는 집에 왜 이렇게 큰 집을 샀냐고 하시겠지만 동생은 넉넉한 집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 했어요. 방 하나는 옷방으로 사용했고 방 하나는 침실, 나머지는 취미방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신우는 동생 집이 탐났나 봅니다. 여기서 또 웃긴 건 신우랑 저랑 평소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신우가 되게 쌀쌀맞고 정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자격지심도 있어서 일하고 잘 나가는 여성만 보면 비아냥거리는 게 특기였습니다. 저는 뭐 동생처럼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업에 연봉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신우가 제게 안 좋은 티를 팍팍 냈고 자꾸만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우랑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신우가 자꾸 밉상으로 행동하니까 저도 어느 순간은 정 떨어져서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을 꼭 잡고 불쌍한 척 동정심을 구하니까 어이없었습니다. 평소에 친했다면 사정이 딱해서 일어나 보다 이해라도 하지. 동생 집 넘겨받고 싶어서 갑자기 친한 척하니까 없던 정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의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랑 눈 마주치고 말 섞는 것도 싫어하면서 갑자기 손은 왜 잡아요? 오빠한테 못 들었어요? 나 분명히 동생 집 못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들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그동안 제가 서운하게 한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풀고 우리 좋게 지내면 안 될까요? 그리고 미혼하고 오나 언니 시댁 식구고 우린 가족이잖아요. 힘들 때 도와줘야죠. 동생분 의식 없이 죽을 날만 받아두고 있다면서요. 그럼 솔직히 그 집 우리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보. 동생이 오죽하면 이러겠어.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신우가 막 사정사정하니까 옆에 서 있던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쌍으로 진상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불쌍한 척하는 신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죽지도 않은 내 동생인데 무슨 죽은 날 받아놓았다고 말하는 거냐고 했죠. 동생 집은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권리 없으니까 나한테 일해봐야 소용없다고 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신우가 본성을 드러내고 저를 노려보며 앙칼지게 말하더군요. 본인이 자존심 굽히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언니! 정말 너무하네. 내가 이렇게 자존심 굽히고 이야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돈 없어서 쩔쩔매니까 사람 웃어 보이냐고! 막말로 죽을 날 받아놓은 거 맞잖아요. 의사가 못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면서요. 기적이며 희망 운운한 거 보면 말 다 했지 뭐. 지금 죽나 나중에 죽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집 좀 넘겨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아니 내가 언제 아예 달라고 했나? 그냥 우리 식구 살 수 있게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진짜 같은 식구끼리 치사하게 굴어야겠어요? 언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기적이네.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신우와 남편은 계속해서 뻔뻔하게 나오며 저더러 동생의 집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살아있는 제 동생을 몇 번이고 죽였어요. 남편이란 인간은 신우를 도와주면서 몇 푼 챙길 궁리였습니다.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처분해서 신우한테 얼마 떼주고 남은 건 본인 차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 너무 열이 받아서 당장 굵은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막 뿌리면서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면 내쫓았습니다. 그것들은 참으로 즐겼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저를 설득하고자 했고 제가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주변 이웃이 소음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자 발길을 돌렸죠. 집에서 생각할수록 열이 올랐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동생의 돈에 눈이 멀어 있는 그것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짝 열이 올라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글쎄 그것들이 병원까지 찾아가서 엄마한테 그만 동생을 놓아주려면 설득했다더라고요. 그 말 듣고 꼭지 돌아서 당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엄마와 신랑이 중인 그것들을 발견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경할 정도로 소란스러웠고 또다시 2차전이 시작됐죠.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떻게 이 와중에 돈밖에 안 보이는지. 하도 소란스럽게 구니까 병원 측에서 남편과 신우를 쫓아냈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것들 망하는 꼴을 반드시 봐야겠더라고요. 그냥 이혼하기에는 제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고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그것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꼴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한이 안 남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 정말 열심히 고민했어요. 그러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뒤통수 치는 게 가장 큰 복수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할 말이 있으니 신우랑 같이 보자고 했어요. 제가 고민하는 와중에 남편과 신우는 끊임없이 연락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루에도 문자를 몇 통이나 보내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렇게 치사하게 굴지 말아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이기적으로 굴다가 벌 받는다 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냥 무시했는데 갑자기 제가 할 말 있으니 만나자고 하니까 잠시 놀랐지만 옳았구나 알겠다면서 당장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고 남편과 신우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생 집을 넘겨줄 테니 지금 살던 집 정리하라고요. 절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가 갑자기 태세 전환하니까 남편이랑 신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잘 생각했다면서 좋아했습니다. 진짜? 진짜 처지 집 동생한테 줄 거야? 죽어도 안 줄 것처럼 그러더니. 어머, 언니! 고마워요.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언니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앞으로 언니한테 친동생처럼 잘할게요. 언니도 편하게 나를 친동생이다 하고 생각해요. 신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펄쩍펄쩍 뛰고 좋아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동생을 두고 제가 왜 신우를 친동생으로 생각하나요? 속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네. 실컷 욕했어요. 그러나 일단은 속여야 하니까 그들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동생은 일어날 가망이 없고 이제 슬슬 보내줘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앞으로 신우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면서 동생에게 못해준 거 앞으로 신우한테 다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동생을 잘 못 챙겨준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신우한테 집 한 돈으로 가게를 하나 차리면 어떻겠냐고 살살 부추겼어요. 그 말에 신우는 갑자기 웬 가게냐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애들 더 크면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돈으로 뭘 해줄 수 있겠냐고 했어요. 신우의 남편이 버는 돈으로도 내 식구 생활하기 빠듯하지 않냐고요. 동생 집에서 살게 해주면 이제 집 걱정할 필요 없으니 보증금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딱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살 부추기니까 솔깃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가게냐면서 망설이다가 점점 제 말에 빠져들더니
한번 해볼까 하더라고요. 잘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도와주겠다면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남편한테도 동생 가게 차리는데 오빠로서 좀 도와주라고 했고, 지금 차랑 가지고 있는 주식 다 처분해서 신우 가게 차리는데 몰아주라고 했어요. 그깟 차야 동생 재산 넘겨받으면 더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고 했고요.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신우는 넘어왔고 남편 역시 알겠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집을 정리하고 동생네로 들어가기 전까지 잠시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저는 동생 문제 처리해야 할 게 있어서 친정에 계속 있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신우를 데리고 번화가 쪽 아주 좋은 자리를 보여주면서 여기로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사람들 이동도 많고 자리가 너무 좋아서 보증금이 비싸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 싸게 해주기로 했다면서 여기로 하자고 했어요. 제가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나서니까 신우는 저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애 키우느라 바쁠 텐데 계약까지 제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가게 주인이랑 저랑 아는 사이니까 믿고 맡기라고 했죠. 신우는 알겠다면서 보증금을 제게 넘겨줬습니다. 남편 역시 차를 판 돈과 주식 처분한 돈까지 전부 제게 건네줬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아주 구석진 골목에는 허름한 반지하를 계약했어요. 처음 신우한테 보여준 그 목 좋은 곳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목 좋은 곳을 신우 가게 자리로 줄 수 없죠. 애초부터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연기하면서 속였습니다. 애초에 신우한테 보여준 그 목 좋은 곳을 보증금이 어마어마해서 그들이 준 돈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만일 돈이 된다고 해도 그 가게는 절대 안 되죠. 누구 좋으라고 그 가게를 계약해요? 그러다 장사 잘 되면 어쩌려고. 그들이 저를 믿고 맡긴 걸 후회하게끔 최대한 그에 맞는 곳으로 계약했습니다. 최대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아주 허름하고 허접한 곳으로요. 그것도 모르고 신우와 남편은 제가 처음에 보여준 그 가게를 계약한 줄 알았습니다. 자리 좋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잘만 하면 큰돈 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김칫국을 사발째 마셔댔어요. 저는 그 꼴을 보며 뜻모를 미소를 지었고요. 남편은 이왕 본인 돈도 투자했으니 같이 동업하겠다면서 회사까지 그만뒀습니다. 직장생활 지긋지긋했는데 아주 잘 됐다면서요. 앞으로 이 가게에 모든 희망을 걸 거라면서 아주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 못한 건데 잘 됐더라고요. 어차피 남편 돈 다 신우 가게 차리는 비용으로 들어가서 상관없지만 스스로 일자리까지 그만두니 저로서는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저랑 같이 가게에 가자고 해서 남편이랑 신우랑 제가 계약한 가게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신우랑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여기는 왜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연하게 인테리어 한다고 계약한 가게에 오자고 하지 않았냐. 여기가 내가 계약한 가게고 앞으로 신우랑 남편이 일할 곳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자 둘은 까무러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노발대발하길래 그동안 숨겨둔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준 돈으로 이딴 가게를 계약했다고요? 우리한테 보여준 자리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언니 미쳤어요? 그래!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우리한테 보여준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우리 거기 계약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를 계약하다니. 둘이 참 순진하다. 세상에 그렇게 목 좋은 곳을 누가 이깟 보증금으로 넘겨줘요? 턱도 없지. 둘한테는 여기가 딱이야. 뭐라고요? 이런 게 어딨어. 언니만 믿고 맡기라면서 지금 우리한테 사기친 거야? 사기는 무슨. 나는 너희 둘 수준에 딱 맞는 곳으로 잘 골라준 것밖에 없는데. 그러게 나한테 다 맡기지 말고 직접 하지 그랬어. 이 언니가 진짜 미쳤나? 장난 그만하라고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큰 그림 그리려고 두 사람 비유 맞춰주기 진짜 역겨웠다니까? 잠깐만. 그럼 집은 집? 무슨 집? 언니! 신우는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어버버거렸고 저는 그런 그들에게 그동안 못다한 말과 함께 사이다를 날렸습니다. 모든 게 다 둘을 엿먹이기 위한 저의 큰 그림이었다고요. 신우는 언니를 믿고 집 보증금까지 넘겨줬는데 이렇게 본인 뒤통수를 칠 수 있냐면서 난리쳤습니다. 그 보증금이 어떤 보증금인데 본인들에게는 전 재산이라면서 당장 토해내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고 정신 차린 남편 역시 이거 하나 믿고 차며 주식이며 다 팔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지금 장난치냐면서 신우랑 같이 난리쳤습니다.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아주 냉철하게 이혼장을 내밀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니들 제대로 엿먹이고 이혼하려고 그동안 참은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복수는 여기까지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너한테 있는 거 알지? 제가 내민 이혼장을 본 남편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이혼장을 갈갈이 찢어버렸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면서 절대 못해준다고 난리쳤습니다. 전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준 돈 다 토해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와중에도 이혼보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정말 가지가지 한다고 했어요. 이왕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기로 한 거 열악한 환경이지만 열심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허름한 반지하가 너희들의 희망 아니냐고 했죠. 신우한테도 집 보증금 다 빼서 마련한 곳인데 전투적으로 열심히 해보라고 했어요. 그게 제가 두 사람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내 동생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부터 다 용서 안 됐고 무엇보다 동생의 재산을 노리는 것도 괘씸하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픈 내 동생을 위해 뭘 해준 게 있냐고 감히 그걸 넘보냐고 했어요. 내 동생은 의식이 없을 뿐이지 안 죽었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왜 신우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하냐고 했습니다. 툭하면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냐고 짓거리던데 다른 사람 등에 빨대 꽂고 살 생각 말고 너희들 힘으로 살라고 했어요. 멀쩡한 내 동생을 몇 번이나 죽이면서 본인들 뱃속 채울 궁리만 하냐고 무슨 기생충도 아니고 어딜 넘보냐면서 주제 파악 제대로 하고 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당장 돈 내놓으라고 하길래 품에 들고 있던 가게 계약서를 던지며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기친 거 없고 너희들 형편에 맞게 준비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헤어지는 마당에 가게 얻는 거 도와주고 살 길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되레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했죠. 그 말에 뭐 일이 뻔뻔하냐, 사람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길래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하도 뻔뻔하게 나와서 나도 뻔뻔하게 구는 거다. 나한테 뻔뻔하게 군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뻔뻔하게 구는 것만 생각하냐고 따졌더니 본인들이 언제 뭘 그렇게 뻔뻔하게 굴었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면서 또다시 얼굴에 철판 깔고 나왔습니다. 둘은 정말 저를 믿고 맡긴 것뿐인데 사람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본인들한테 사기친 죄를 톡톡히 물게 할 거라고 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협박하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봤자 내 털끝 하나 못 건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올까봐 문자나 통화 등 어떠한 걸로도 가게 계약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눴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사전에 미리 차단해뒀어요. 증거도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뭐 하겠냐고 나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증거도 없이 사람 모함한다고 명예훼손죄로 역고소한다고 했죠. 그러자 답답한지 손으로 가슴팍을 막 두들기고 악에 받쳐서 냅다 고함을 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끝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남의 돈에 눈독 들일 시간에 너희 앞가림이나 잘해. 내 동생은 반드시 일어나.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죽은 사람 취급하면 가만 안 둬?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어떻게든 저와 이야기하려고 계속 연락했고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지만 저는 일절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변호사와 협의해서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남편이 순순히 이혼에 응하지 않아서 구질구질한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증거를 다 모아놓고 있었어요. 저한테 안 좋은 건 전화나 문자로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았고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들만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그들이 제 동생 재산을 넘본 증거들이 차고도 넘쳤어요. 아직 죽지도 않은 동생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수도 없이 저를 괴롭혔다고 했더니 제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더군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 남편은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뒤통수 칠 줄 모르고 철저하게 믿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게 둘을 속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해가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 꼴을 보고 말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남편은 모든 재산을 가게 차리는 데 다 투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는 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다. 더 질질 끌 여력도 없을 거고 나중에 더 큰 위자료를 물어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만하고 좋게 합의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존심을 무척이나 상해했지만 하는 수 없이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남이 되었어요. 나중에 신우가 저를 찾아와서 가게 차리느라 돈 다 들어간 상황이고 내 식구 지낼 곳이 없다면서 작은 방이라도 얻게 도와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 동생분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 재산 노린 거 정말 반성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보증금으로 가게 얻고 인테리어 하느라 지낼 곳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잘못했어도 내 식구 지낼 곳 있는 집은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저희 애들은 무슨 죄예요? 언니, 우리 애들 예뻐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모르는 척 메모차게 굴고 싶었지만 결국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신우가 불쌍해서가 아닌 혹시라도 제가 지은 죄로 동생이 벌 받을까봐 망설여지더라고요. 좋은 일을 해야 복도 받는 거잖아요. 그들이 제게 한 짓은 참으로 괘씸하지만 신우 말처럼 애들은 무슨 죄예요? 그저 엄마를 잘못 둔 건데 그 아이들에게는 참 못할 짓이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고 어느 정도는 반성했을 거란 생각에 적당한 금액의 돈을 쥐어주며 앞으로 남의 돈에 눈독 들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맙다면서 꺽꺽 울더군요. 얄미운 신우는 자식들이 딱해서 봐줬지만 남편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거나 말거나 상종도 안 했어요. 이혼한 뒤로 제 관심은 오직 동생이 의식 차리고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엄마랑 번갈아 가며 동생을 간호했고 신이란 신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불쌍한 우리 동생 의식만 차리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동생은 몇 달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어요. 엄마와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겼습니다. 의사가 그랬거든요. 신경 쪽에 손상을 입어서 신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동생은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힘을 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재활치료에 전념했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로 좋아진 걸 그저 감사히 여기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 둘을 용서한 건 아니지만 신혼의 가족이 살만한 집 얻을 수 있게 도와준 걸 하늘이 예쁘게 보셨나 봐요.
그러니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신 거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 그 뒤로 남편과 신우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계약한 가게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허름하고 열악한 곳이지만 그래도 그 둘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몇 달 버티다가 폐업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로 돈도 빼앗기고 가진 돈도 전부 말아먹었어요. 이게 다 자업자득이죠. 그러게 남의 돈에 눈독 들이고 욕심 부리면 이렇게 죄받는 겁니다. 본인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소중히 여겼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이번 기회로 톡톡히 배웠기를 바라봅니다. 아무리 한심한 인간이라고 해도 조금은 깨우치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지금처럼 제 할 일 하면서 동생을 챙길 계획입니다. 저희 동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마 동생이 보면 더욱 힘내서 재활에 힘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